여러분은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10명 중 8명은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명차, 혹은 전 세계 전차 시장을 호령하는 레오파르트 탱크를 떠올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독일이 오늘날 유럽의 맹주이자 방위산업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그 위기를 기술력으로 돌파하겠다는 냉철한 생존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독일과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한때 제로센 전투기와 야마토 전함을 만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섬나라 일본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기술의 일본 장인 정신의 일본이라며 떠들던 그 수많은 대기업들은 왜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대중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세계 3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처럼 수십 년 넘게 전투기와 잠수함을 만들어 온 공룡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손들이 찾는 이름은 미쓰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그리고 KAI입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를 결정했을 때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자신들은 단 한 대도 수출해보지 못한 최첨단 무기 체계를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 팔듯 전 세계에 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공을 들이고도 실패한 무기, 국산화와 수출의 벽을 대한민국은 단 10년 만에 허물고 유럽의 심장부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 무기가 싸서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평화 헌법 때문에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파산이자 전략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일본의 방산산업은 지금 장인정신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갇혀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학과 경영, 그리고 실전 데이터를 결합해 무기를 찍어내는 초격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가 왜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미쓰비시가 왜 한국의 한화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참하고도 냉혹한 진실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공학적 역량과 정치적 결단,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 산업입니다. 독일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라인 메탈이라는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택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대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 직후 미국의 보호 아래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갈라파고스 섬에 가두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군 무기를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만족했고 일본 기업들은 수출할 생각도 없이 자국 정부의 예산만 따먹는 기생형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70년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소총 한 자루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 앞에서 우리에게 방위산업은 취미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간절함의 차이가 결국 50년 뒤 미쓰비시와 한화의 격차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 내 소수 전문가들의 만족을 위해 1년의 전차를 서너 대 만들며 자위대에 대당 수천억 원의 세금을 뜯어낼 때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가성비와 성능을 갖춘 K9 자주포를 수천 대씩 양산하며 생산 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일본 방산은 이미 죽은 시장입니다. 생산 규모가 작으니 단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지고 가격이 비싸니 수출은 꿈도 못 꾸며 수출이 안 되니 R&D 투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10식 전차 한 대 가격이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두 대 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K2가 압도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자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일본의 중공업 기술력이 방산이라는 실전 무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과 장인 정신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착각에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범 기업이자 방산의 상징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자위대라는 확실하고도 폐쇄적인 시장 안에서 안주해 왔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혁신이 아니라 철저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화였습니다. 일본의 무기는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절감이 아니라 마치 명품 가방을 만들듯 소량의 제품을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손으로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는 방위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스스로 이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일본의 십식 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50억 원을 호가합니다. 반면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그 절반 수준인 80억 원대에서 형성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능입니다. 일본의 전차는 좁은 일본 열도의 지형에만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력과 확장성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체계는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50도의 사막까지 전 세계 어느 지형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까다로운 사용자가 60만 명이나 버티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은 매일같이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기술자들이 설계 도면을 붙잡고 장인 정신을 운운할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라인을 풀가동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위산업은 본질적으로 제조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고철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이 1년에 고작 전차 몇 대를 조립하며 자위대 납기일 하나 맞추기도 벅차할 때 한국은 폴란드가 요청한 수백 대의 물량을 단 몇 개월 만에 초도 납품하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납기 준수 능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공학적인 생산 공정 자체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는 증거입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의 또 다른 패착은 바로 부품,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 아래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막히고 자위대의 주물량마저 줄어들자 이 중소부품사들이 하나둘씩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한 대를 고치려 해도 부품이 없어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자동차와 중장비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부품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품 공급망과 연동되어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실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무기를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이라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술력이란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고장 나지 않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F2 지원 전투기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결함과 날개 균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한국의 FA-50은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하늘까지 장악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미쓰비시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2차 대전 당시의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 조준 시스템을 무기에 이식하며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와 한화의 차이는 변화를 대하는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했고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며 혁신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민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경험을 방산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전 세계를 발로 뛰며 영업했고 엔지니어들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단 몇 주 만에 무기 체계에 반영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지켜온 방산 3원칙이라는 족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외면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 산업이 처참하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장인 정신이 현대전의 핵심인 시스템 통합과 소프트웨어 혁신을 완전히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단순히 강철을 깎고 엔진을 얻는 기계공학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며 최적의 타격 지점을 찾아내는 거대한 IT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은 여전히 하드웨어의 완성도라는 늪에 빠져 정작 중요한 전쟁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세계 최정상급 가격의 10식 전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이 전차를 만들면서 일본의 좁은 도로나 다리에 맞게 무게를 줄이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방어력은 형편없어졌고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출력 부족으로 인해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추가 장갑이나 첨단 전자 장비를 장착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전 세계 어느 전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15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을 바탕으로 능동 방어 체계와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이식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에 집착하는 장인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공학자의 차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방산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일본의 무기들은 폐쇄적인 규격과 구식 아키텍처를 고집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작동할지 몰라도 미국이나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에서는 늘 낙제점을 받습니다. 반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삼성과 LG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최첨단 네트워크 기술과 반도체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이 만드는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제쳐두고 한국의 K2와 K9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자마자 즉시 자신들의 방공망과 연동하여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 30년간 실패한 무기 국산화의 상징인 미쓰비시 스페이스젯 사업을 떠올려야 합니다. 일본은 자국 기술로 민항기를 만들겠다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설계 오류와 인증 실패로 사업을 통째로 접었습니다. 이 참사는 일본 중공업계가 현대적인 복합 시스템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무기체계 역시 민항기보다 훨씬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미쓰비시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를 통해 단 한 번의 설계 오류 없이 시제기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설계도만 만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벽한 기체를 뽑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방산의 몰락은 폐쇄적인 생태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국 자위대라는 고정 수입원에 만족하며 경쟁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민간 시장의 냉혹한 효율성을 방산 공정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부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가와 품질을 맞춥니다. 현대로템은 전차를 생산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자동화 공정 노하우를 도입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일본의 장인들이 손으로 나사를 조일 때 한국의 로봇들은 0.01mm의 오차도 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방위산업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순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기를 판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무기가 전장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른바 MRO 역량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 방산의 치명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무기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사양을 자랑하지만 실제 자위대 내부에서의 가동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장인들이 새로 깎아서 가져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장비가 멈춰 서기 일수입니다. 이건 군대 입장에서 무기가 아니라 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수 지원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24시간 365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품의 호환성은 극대화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나 단 몇 시간 안에 정비가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전적인 노하우가 고스란히 수출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포탄을 잘 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정비팀이 현지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장비를 관리해주는 그 압도적인 서비스 신뢰도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무기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대할 때 한국 기업들은 무기를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태계로 접근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부실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의 중기계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민간 산업에서 검증된 대량 생산 공정을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가 1980년대식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무기를 조립할 때 한국은 현대적인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이 정밀하게 부품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진실은 데이터의 격차입니다. 일본의 무기들은 훈련장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열도라는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동안 데이터는 고였고 기술은 퇴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다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핀란드의 혹한과 인도의 폭염, 그리고 중동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방대한 운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연구소로 전송되어 다음 세대 무기 체계의 설계도에 반영됩니다. 일본이 논문과 이론으로 기술력을 논할 때 한국은 전 세계 전장을 누비며 수집한 피와 땀의 데이터로 무기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납덩어리를 발사하는 물리적 충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초연결 네트워크전으로 진화하면서 일본 방위산업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인정신이라는 미명 아래 강철의 강도와 나사못의 정밀도에 집착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방산의 정의 자체를 무기 제조에서 첨단 IT 서비스로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만든 탱크나 자주포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뇌, 즉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압도적인 진화 속도 때문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아날로그의 저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80년대식 설계 사상에 갇혀 있으며 무언가 하나를 수정하려 해도 관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경직된 기업 문화 때문에 수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방산기업들은 민간 분야에서 다져진 속도전의 DNA를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단 몇 주 만에 완료합니다. 전장에서 수집된 적군의 신호 데이터나 지형 정보를 즉각적으로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무기 체계의 지능을 실시간으로 높여가는 기술력. 이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초격차의 영역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F2 전투기가 미국의 블랙박스 기술에 막혀 반쪽짜리 성능에 그치고 있을 때 한국은 KF-21 보라매를 통해 기술 주권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특히 현대공중전의 핵심인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은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분야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양산 단계에서는 성능 미달과 고비용 문제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정 상급의 AES 레이더를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일본이 안 된다고 단정지었던 것을 한국은 공학적 실천으로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알고리즘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진화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주와 무인 체계라는 미래 전장에서의 격차입니다. 일본이 미쓰비시 스페이스젯의 실패로 항공우주 산업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여 있는 동안 한화는 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부터 저궤도 통신 위성, 그리고 이를 무기 체계와 연결하는 우주 기반 통제 네트워크까지 한국의 방사는 이미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상 지형에 맞는 전차 설계에 매달릴 때 한국은 위성에서 쏜 데이터를 전차와 드론이 공유하며 적을 섬멸하는 초연결 플랫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방위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국가적 전략의 총체적 파산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장인 정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부품 하나를 깎으며 예술을 논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할 거대한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지난 30년간 수조엔을 쏟아붓고도 단 한 대의 무기조차 제대로 수출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의 무기를 가성비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능이면 성능, 납기면 납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미 서방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 전차가 수리 부품이 없어 전장에서 멈춰서고 일본의 무기들이 비싼 가격표만 달고 창고에 처박혀 있을 때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유럽의 평원을 누비며 자유민주주의의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국가적 신뢰의 증명입니다. 일본이 뒤늦게 규제를 풀고 수출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이미 한국이 선점한 생산 생태계와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는 일본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기는 공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흙먼지와 혹한 속에서 완성됩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군인이 매일같이 우리 무기를 사용하며 쏟아내는 피드백, 그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를 타고 한국 방사는 매일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국 내 훈련장의 온실 속에서 안일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목표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무인 체계와 우주 산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그리고 KAI가 그리는 미래는 이미 일본의 상상력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